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밝혔고, 중국 관영 CCTV는 시 주석이 대화와 담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통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서해 연평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적이 도발하면 자신 있게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사흘 만에 347만 명이 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단언했다며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중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 번째 시도 만에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안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서 하려던 사드 전자파 측정은 시민단체와 주민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사퇴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IOC 위원은 유승민 위원 한 명만 남게 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오르자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별 생각 없이 버리는 음료컵이 청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지하철역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만 들으면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는 미국 시간으로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 관계가 매우 가깝다. 유엔 대북 결의안 채택이 필요한 조치였다는 덕담성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정상 간 통화 이면에선 북한의 젖줄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조짐도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근과 채찍의 기류인데 중국 역시 통화 결과를 놓고 살짝 비틀어 반응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은 같았지만 백악관은 행동 주체를 북한으로 못 박은 반면 중국은 관련국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当前有关方面要保持克制，避免加剧朝鲜半岛局势紧张的言行。 통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해결책이 준비되고 장전됐다며 또 한 차례 대북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Or if he does anything with respect to Guam or any place else that's an American territory or an American ally, he will truly regret it, and he will regret it fast.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연속 경고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도 최근 이틀간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특유의 협상술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는 이번 사태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이 먼저 통화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정상 간의 통화를 예고했고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통화 결과를 발표한 걸로 미뤄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보복 조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解决朝鲜半岛核问题，归根结底还是要坚持对话谈判政治解决的大方向。
중국으로선 체면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테니 미국과 북한 모두 섣부른 군사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핵 해법으로 북한 핵활동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이른바 쌍중단을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도 외교 채널이나 특사 파견을 통해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급한 불을 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에도 통화 사실 자체가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청와대는 미중 정상의 통화가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국면이 전환될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중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가 긴장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며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대화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통화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문제 해결의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일 경고 성명을 내던 북한이 아직까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는 데 주목하면서 추가로 입장을 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해 연평부대를 방문하고 군은 압도적 합동 전력으로 최고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자신 있게 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발할 때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각 지휘관들이 결전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주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올여름 휴가는 아예 없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이유는 북한 문제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군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모레 정치안보위원회를 열어 북한 문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8개 유럽 국가 모임인 EU가 멀리 떨어진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긴급회의까지 소집한 건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EU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조처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미 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 9명, 북한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사흘 만에 다시 긴급회의를 여는 건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부도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 지역의 방공, 공군 부대의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표적이 된 괌은 비상행동수칙 전단을 배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쪽으로 된 해당 전단엔 미사일 공격 시 성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보지 말고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대피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everyone should be prepared for the worst, should expect the unexpected. They may or not do it, you never know. 현재 괌엔 미국 시민 약 1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북한은 연일 결사항전 외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340만 명 이상이 군대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선전전을 강화했는데 오늘 미중 정상 통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흥수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전국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전민이 조국 결사수호 성전에 총궐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거의 전면에 걸쳐 전국의 군중 집회를 소개하며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사흘 만에 청년과 근로자 등 347만 5천 명이 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위협에 대한 대답은 단호한 보복뿐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지구상의 강적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어도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지난 9일 화성 12형 탄도미사일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은 뒤 일단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전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북한으로서도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준비에 착수할지 미국과 중국의 기류 등 상황을 관망하며 후속 조치를 고민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안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나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살펴본 겁니다. 오늘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헬기를 타고 성주 사드 기지에 진입한 뒤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가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타당한지 현장 검증을 한 겁니다.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에서 100m, 500m, 700m 떨어진 지점 등 4곳에서 이뤄졌는데 모든 측정 지점에서 전파법상 인체 보호 기준치인 제곱미터당 10W에 못 미쳤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순간 최대값은 제곱미터당 0.04634W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은 레이더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50dB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와 마을은 2k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적합하다고 결정하면 국방부는 발사대 운용을 위한 보강공사와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7일 성주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일반 환경영향평가 시행 계획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김천 혁신도시에서도 전자파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 집회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오늘 전자파 측정 인력과 장비는 모두 헬기로 들어갔습니다. 육로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막혀 있죠. 미 8군 사령관이 몇 달 전에 미군 병사가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경북 성주 주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사드 배치 당시 미군 병사가 주민들의 반대 시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었던 일을 대신 사과한 겁니다. Specifically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ongju were upset over a soldier that smiled.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넉 달이나 지나서 그것도 사드 전자파 측정 당일 사과하는 건 속보이는 꼼수라며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벤달 사령관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실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하고 사드 가동을 위한 공사와 인력 공급, 미군 편의시설 공사 지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전자파 측정단이 헬기를 이용해 기지로 들어가 주민들과 충돌은 없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향후 육상을 통한 사드 추가 배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을 사퇴했습니다. 3년 넘게 공식 활동 없이 투병해온 이 회장이 갑자기 왜 사퇴를 한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회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 가족의 사퇴 요청이 있었다며
병환으로 고통받는 이 회장의 가족과 뜻을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6년 IOC 위원에 선임된 이 회장은 삼성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3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가 결국 IOC 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80세 정년까지 5년이나 남은 데다 IOC 측에서 사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갑작스런 사퇴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가족들이 내린 결정으로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다만 건강 이상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체육계에서 이 회장의 뒤를 잇던 사위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의 입지가 좁아져 더 이상 IOC 위원직 유지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회장의 사퇴로 우리나라 IOC 위원은 선수위원인 유승민 위원 한 명만 남게 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인기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 이진기 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기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 이진기 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강남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20대 여성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두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A 씨 일행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속사는 A씨 측 역시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해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A 씨, 목격자 등의 조사를 마쳤고 현재 현장 CCTV를 분석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막바지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선 바다 수영을 즐기던 20대 4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결국 1명이 숨졌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갯바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에서 20대 물놀이객 4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갯바위 방향으로 헤엄쳐 가다가 2.5m 높이의 파도에 갑자기 휩쓸렸다고 전했습니다. 출동한 해경대원들이 29살 A씨 등 3명은 바로 구조했지만 나머지 27살 B씨는 실종된 지 40분 만에 찾아냈습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엔 강원도 양양군의 한 계곡에서 낚시를 하던 60살 윤모 씨가 돌에 걸린 낚싯바늘을 빼내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 40대 남성이 거센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주변의 피서객들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A씨를 해변 가까이 데려왔고 그러자 다른 시민들도 인간띠를 만들어 A씨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 나흘 전 강진이 발생한 중국 주자이거우에선 오늘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중국 쓰촨 현지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구조원들이 다친 사람을 헬기로 긴급 후송합니다. 지진 발생 이후 쓰촨 일대 병원은 하루 종일 말 그대로 북새통입니다. 종일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결국 베이징에서 의료진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주자이고 지진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24명이 됐고 부상자는 5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옥빛 호수와 폭포를 잃어버린 호화하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질 전문가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집들과 도로가 처참하게 망가진 마을엔 구조팀이 추가로 파견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第一项呢，就是这个到我们这个苏镇村，这个房屋结构啊，再给人评估看一看。 주민들은 흙탕물로 변해버린 청정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큰 비가 내릴 거란 날씨 예보까지 나와 있어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3.7 규모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주자이거우 주민들에게 지진 공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국 스촨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집트에서 멈춰있는 열차를 다른 열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41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열차 앞부분이 철로에서 완전히 튕겨나갔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객차,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ببص لقيت العربيتين القطرين داخلين في بعض وراح عاملين زي هرم كده وراح لابسين في بعض. انا جاي انزل فزع بقيت اصوت من على السطح وكل اللي تطلع من بيتها اقول لها خدي ملايات واجري خدي ملايات واجري القطر انقلب. 어제 오후 이집트 제2도시 알렉산드리아 부근에서 멈춰서 있던 열차 뒷부분을 다른 열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41명이 숨지고 17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로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매년 평균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한 음료 들고 다니면서 마시게 되죠.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리는 음료컵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SBS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지하철역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승강장 쓰레기통을 괴롭히는 주범은 먹다 버린 음료수입니다. 이 컵들은 대체 어떻게 치울까요? 와, 이건 거의 먹질 않았네. 아이고, 다 안 먹고 다 이거 얼음물 버려요. 일일이 꺼내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3리터짜리 음료통이 가득 찹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강장 안에 음료수거통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지만 당장은 시민들이 먹다 남긴 음료수를 화장실에 버려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비교적 승객이 적은 창신역. 저희는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이렇게 참외 껍질, 사과 껍질. 그러니까 주로 과일 껍질 이런 게 많고요. 야채 따듬은 거 뭐 그걸 집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출근하시면서 일로 쓱. 생선 썩은 거. 막 이러니까 우리는 일단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 그 배설물 처리한 거, 짐승들 그런 것까지 다 버리고. 집에서 드시고 이런 건 냄새 나고 벌레도 많이 끼거든요. 이런 것만 없어도 좋겠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한여름 지하철 쓰레기통. 아, 시민의식은 쏙 빠졌군요.
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대폭 올렸습니다. 근로자들 지금보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거꾸로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바로 앞에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경비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이게 나올 때마다 이게 우리를 조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부터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00여 세대의 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34명. 입주민 대표 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비 용역비로만 세대별로 월 5,000원씩 관리비가 늘어난다며 경비원 9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000원만 올라도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을 올리게 되면은 감당 못한다고.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 아니에요. 예상됐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인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한편에선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오늘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 영화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영화관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권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택시 운전사 개봉가 동시에 제일 먼저 영화관을 찾은 정당은 국민의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특별법 조속한 통과에 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안철수 등 당대표 후보들도 잇따라 택시 운전사를 봤는데 오는 27일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호남 민심 잡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바른정당도 오늘 보수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택시 운전사를 단체 관람하며 기존 보수 세력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북한군이 수백 명 투입되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일부 극우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고 영화를 보며 흘린 정치인의 눈물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큐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후보 시절 영화 광해를 보고 눈물을 훔친 데 이어 지난해 말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기 있는 영화를 많이 보죠. 공감, 교감.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하고 정치인이 이제 교감을 나눈다는 거.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화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의료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건데 송인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8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매달 보험료로 6만 5천 원을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신청해받은 건 손에 꼽습니다. 병원을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낸 보험료를 다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됐던 3,800여 개 비급여 항목도 지원하겠다고 하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자꾸만 혜택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해지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일단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MRI와 초음파, 2, 3인실 병실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까지 5년이 걸리는 데다 항목에 따라 의료비의 50에서 90%까지만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보장률이 80%로 낮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1년 주기 갱신 상품은 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보장률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3년에서 5년 주기 갱신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품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거에 납입하던 보험료를 계속 받는다면 그것은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해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직 실손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처지에 맞는 특약이 있는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빠가 하루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스웨덴이 5시간으로 가장 길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은 47분. 우리나라는 고작 6분이라고 합니다. 6분. 자, 이런 독박 육아는 아이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딸이 울자 아빠는 대번에 알아채고 기저귀를 능숙하게 갈아줍니다. 말똥말똥하던 아기는 아빠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제가 웃을 때 아이도 같이 울 때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표정을 배운다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이제 내 자식이구나. 지 씨는 육아를 위해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넘게 줄었지만 일주일에 나흘 넘게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도와줘.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 하지만 남성 대부분은 육아를 아내를 돕는 정도로 여깁니다. 교사인 권혜진 씨는 자녀 3명을 키우기 위해 7년간 휴직했습니다. 애아빠가 가끔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긴 하지만 육아는 온전히 권 씨 몫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공놀이를 계속 해줘야 된다거나 축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대가 아이 14,000명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 아빠가 적극적으로 돌봤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추적 조사했는데 11세까지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이후엔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이의 우울증 위험도가 13%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뇌가 더 고르게 발달해 정신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파트너십, 조화로운 가족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는 연구들은 아빠의 육아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오늘 전국의 휴양지는 막바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늦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행사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야영객들이 시원한 계곡물에 각양각색의 튜브를 띄워놓고 더위를 씻어버립니다. 물장구를 치고 물싸움도 하다가 허기가 질 때쯤 그늘에서 먹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야외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넘실대는 인공파도에 몸을 맡기고 시원한 물벼락을 맞고 짜릿한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더위는 물놀이를 위한 즐거운 조건일 뿐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 산바람을 즐기거나 바다를 찾아 늦여름을 즐기는 피서객들도 많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공을 들여 만든 종이배에 조심스럽게 올라탑니다. 우승하지 못해도 종이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져도 마냥 즐겁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품을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거품이 신기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눈이 조금 따가워도 재밌어요. 서울 한복판에선 눈 조각전이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늦더위 속에서도 누렇게 익은 벼와 빨갛게 익은 고추는 가을이 찾아올 때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매일 입어야 하는 와이셔츠부터 미술품과 레저용품까지 요즘 웬만한 물건은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털 시장을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세탁소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한 패션 렌털 업체의 물류 창고입니다. 26,000점이 넘는 옷과 가방, 액세서리를 갖춰놓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대여해 줍니다. 패션의 경험 소비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10개월 만에 20만 명의 고객들이 가입을 했고요. 30대 주부 유희수 씨는 한 달에 8만 원을 내고 이곳에서 옷 넉 점씩을 빌립니다. 친구 결혼식이나 모임 등 특별한 날에 갖춰 입은 옷이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매번 사다 보면 자주 입진 않는 옷인데 옷장에 쌓여만 가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입기에는 또 유행이 지나버리고 이러니까 월 49,000원을 내면 주 3회 원하는 와이셔츠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셔츠들이 전부 다림질이 되거나 이제 세탁이 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용품은 물론 각종 레저 용품과 드론 등 IT 제품, 심지어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공유에 가치를 두는 소비가 늘면서 렌털 시장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행도 빨라지고 또 기술도 빨리 진화가 되다 보니까 렌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2006년 3조 원에 머물렀던 국내 렌털 시장의 규모는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2020년엔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화려한 아이스쇼가 열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들이 은반위를 수놨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팬들의 함성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피겨 여왕에서 평창 홍보대사로 변신한 김연아가 이제는 음반이가 아닌 무대 위에서 후배들이 펼칠 아이스쇼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긴장이 많이 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반을 스크린 삼아 현란한 그래픽이 어우러진 가운데 한여름밤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 스타들은 다채로운 모습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진서는 경쾌한 리듬에 맞춰 끼를 발산했고 삿포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다비는 우아한 연기에 이어 셀카 퍼포먼스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K-팝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모든 선수들이 함께한 피날레까지 한여름밤의 아이스쇼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 조직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국내 프로축구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전북 에두의 송곳 같은 골장면 준비했습니다. 은퇴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이었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불쾌감은 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충청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는 해제됐고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징검다리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광복절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안 지방에서 너울성 파도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선 오후부터 차츰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지방은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수 감축에 나섰습니다. 걱정했던 일이죠.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